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의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제가 목디스크 약간의 초기 증상이 와서 잠깐 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밌는 한국의 기업의 기업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가장 한국에서 핫한 주식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뭔가 그 소위 말하는 국뽕이 차오르게 하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 실적이 24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이 세계 8위에 올라섰습니다. 바야흐로 K방산의 시대가 돌아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름부터 좀 멋지지 않습니까? 에어로스페이스, 뭔가 그 막 미래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는 회사 이름부터 뭔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그야말로 주식 시장에서 날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처음부터 뭐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멋진 이름을 달고 시작은 안 했겠죠. 오늘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지 기업사 관점에서 이 회사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표 방산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말랑말랑한 기업사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이름에서부터 앞에 하나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 그룹 안에 있는 계열사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한화라는 이름을 요즘 분들은 그냥 한화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겠지만 저처럼 약간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한화는 뭐의 약자가였냐면 한국 화약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약. 화약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빡 오죠. 폭발물을 다루는 기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건설 현장이라든가 국방 쪽하고 당연히 관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연스럽게 이 한국 화약 안에서 이 폭발물을 다루던 그 회사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큰 것도 있지만 여러 차례의 인수 합병을 거치면서 지금의 회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의 방산 부분을 인수한 건데요. 2014년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화학 계열이죠. 그리고 방산 부분의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가 삼성과 하나그룹 사이에 빅딜이 일어났습니다. 삼성그룹이 삼성테크윈 지분 32.4%를 가지고 있었고 테크윈은 그 아래 이제 탈레스의 지분 50%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삼성그룹이 가진 이 테크윈 지분 전체를 주식회사 한화가 인수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 탈레스에 가지고 있던 지분도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 거죠. 당시 삼성테크윈하고 탈레스가 한국에서는 뭐 나름 이제 또 방산의 대표 주자로 하나하고 이제 시장을 나눠 갖고 있었죠. 이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매출이 사실 하나 단독으로는 매출이 2014년 방위산업 부분 매출이 1조 원에서 이게 두 개의 덩치 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2조 6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내 1위의 방산 기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빅딜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연역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화에서 시작된 연역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그리고 이후에 인수하게 되는 두산 DST까지 다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성과들이 자연스럽게 합쳐지면서 지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된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업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화약은요, 나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52년에 한국 화약 주식회사가 설립이 됐으니까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955년 조선유지 인천 화약 공장이 불화돼서 나왔을 때 이것을 한국 화약 주식회사가 매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폭발물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기업의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957년에는 당시 생산 제품이 이제 뭐 아무래도 화약이니까 폭약물이 되겠죠. 산업용, 광산용 폭약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가 폭발물 하면 가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제품이 뭔가요? 다이너마이트가 되겠죠. 이 다이너마이트가 그 전까지는 다 수입을 해서 썼어요.
근데 이걸 국산화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59년부터 완전 국산화해서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다가 완전 국산으로 대체하게 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을 굉장히 크게 장악해서 가져가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폭발물을 다루는 기업으로 계속 성장을 하면서 1978년에 방위사업체로 지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한국 전쟁을 겪었고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방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기술로는 이런 모든 무기나 이런 것들을 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는 힘들어서 수입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체로 지정이 됐다라는 건 이제 뭔가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러면서 1979년에 바로 하나방산중앙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만들어 내셨던 분이 우리 이제 김종희 회장님인데요. 이 김종희 회장님이 1981년에 타계를 하셔요. 장남인 아들이 이 회사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분이 바로 김승현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1981년부터 지금까지 그룹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들이 한 명 더 있는데요. 차남이 김호연 씨예요. 이제 이 김호연 씨가 바로 이제 빙그레 회장이신 분입니다. 굉장히 회사의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극단적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화약의 이름을 그대로 다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회사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면 사실 회사 이름을 영어로도 써야 되고 뭐 중국말로도 써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이제 표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화약을 영어로 하니까 코리아 익스플로시브 그룹이에요. 뭔가 익스플로시브 그룹 하니까 약간 테러 단체 느낌이 나잖아요. 중국어로 하다 보니까 남조선 폭약 집단이 됩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을 쓴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세계화를 해야 되는데 이름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화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합쳐진 삼성 계열로 찾아가 볼게요. 삼성은 1977년에 삼성정밀공업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1987년에 삼성항공산업으로 상호가 변경이 됩니다. 정밀공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딱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적인 정교함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맡고 있었던 거고,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건 뭐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제 항공 분야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회사는 항공, 지상방산, 정밀업계 이런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여러 범위의 사업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99년 사업 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회사의 목적과 활동 영역이 굉장히 길고 다양하다라는 게 딱 티가 나는데요. 항공용은 말할 것도 없고 디지털 카메라도 여기서 나왔어요. 이 정밀공업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도 여기서 나왔고요. 심지어 K9 자주포도 여기서 생산 개발을 했습니다. 1979년에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정비 사업을 개시를 했는데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에서부터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 생산이 아니라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80년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사 기술 제휴로 국산 항공기용 제트 엔진 생산을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정비 출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81년 항공기 부품 제작 사업에 착수를 해서 다음에 최초로 항공기 엔진 국산 국사화를 출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도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적인 엔진 개발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되는 제휴가 되는 거죠. 이후에 기업의 성장에 톡톡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계속 항공기 분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항공기 엔진은 아무나 못 만들고 또 부품도 아무나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 같이 동참해서 부품 생산이라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품질 인증을 받았다라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벌써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됐던 일입니다. 자, 이제 이 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뭔가 개발 생산을 본격화하게 하게 됩니다. 기술이 100% 우리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984년에 이제 K200 한국형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개발을 하게 돼요. 이때 당시에 개발한 게 지금도 수적으로는 굉장히 주력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율곡 사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바로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1985년에 K55 자주포를 양산하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 이제 K9 자주포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도 수적으로는 뭐 1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핸드폰 바꾸듯이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80년대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도 수적으로는 많이 남아있는 무기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6년 한국 전투기 사업 주력 업체로 선정이 돼요. 이게 이제 KFP라는 사업인데요. 우리나라 방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엔진 쪽으로는 이제 삼성이 엔진 쪽으로 이때 참여를 하면서 역량을 축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드디어 93년에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K200 한국형 보병 전투 장갑차를 말레이시아에 처음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에 드디어 K9 자주포를 터키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와, 이 K9 자주포는 대단한 상품인 것 같아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 그 K9 자주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보면 1980년대부터 끊임없이 기술 개발과 역량의 축적이 되어서 이제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무기 개발들은 사실 삼성정밀공업, 삼성항공산업 주식회사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제 합병되는 두산 DST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과거의 개발 사업들이 역량이 축적되면서 지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전체 방산 무기 체계를 갖춰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각기 다른 회사에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삼성의 이름을 걸고, 두산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개발 양산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거뒀던 거죠. 2014년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에는 삼성 탈레스가 한화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해이죠. 사실 삼성이 화학사 방산 부분을 전부 매각을 한 이유는 잘하는 분야에 집중을 하자라는 결정이 있었어요. 삼성은 뭐 반도체라든가 전기전자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잘하는 부분을 끌고 가고 싶었고, 화학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역량을 분산해서 투자를 해 나가기에는 좀 버거웠고 수익률이 그만큼 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하나 같은 경우에는 화학도 있고 방산의 몸집을 굉장히 키우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삼성과 하나가 빅딜에 합의를 했는데 잘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방산이라는 게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 양산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장기 투자가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고요. 한국이 아무리 국방비를 많이 쓴다고 해도 국내 시장만 바라보기에는 좀 성장에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개런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와 삼성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빅딜이 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M&A,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인수합병에는 승자의 저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큰 금액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내심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김승현 회장 이하 뭐 이런 팀들이 6개월 동안 모든 변수를 검토했다라고 뭐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김승현 회장이 만들고 싶었던 게 하나를 마치 한국형 로키드 마틴으로 키우겠다, 이런 야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인 개발만으로는 어렵고,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있었겠지만 삼성이 키워왔던 특히 항공기 엔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다가 우리의 역량에 합쳐 놓으면 시너지를 내면서 앞으로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찌됐든 두 회사는 결과적으로 빅딜이 잘 됐다라고 지금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순조롭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삼성 테크윈이나 탈레스 직원 입장에서는 나는 삼성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하나가 되는 거야. 당시 삼성은 삼성전자도 있고 뭐 삼성그룹이라는 거 굉장히 한국에서 뭐 가장 큰 대기업 집단이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나는 그래서 삼성을 들어왔는데 갑자기 회사가 앞글자가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당시의 위상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삼성과 하나는 격차가 약간 어찌됐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조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빅딜을 할 때 뭐 직원들한테 의견을 일일이 물어본 것도 아니죠. 사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무사히 인수합병 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삼성테크윈을 인수한 이후에 하나는 몸집이 급격하게 커져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당시에는 바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하진 않았지만 2016년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꾸준히 늘어나게 됩니다. 인수합병 기준으로 37조 원 수준이었던 하나의 자산 규모가 50조 원으로 불어나고요. 재계 순위도 한진그룹을 제치고 9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부분에서도 수직 계열화로 시너지를 냈고 방산 부분은 그야말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 삼성테크윈에서 하나테크윈으로 변모를 하면서 크게 4개의 사업 부분으로 정비를 하죠. 엔진 사업부, 그리고 특수 사업부, 그 다음에 보안 정밀 제어 부분, 그리고 본래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4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방산이라고 하는 게 그 뭐 다른 웬만한 그 우리 소비재 하나 파는 것과는 이제 한 대를 판다라는 게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고부가가치 사업부가 올라가고 기존의 이제 계열사들과 시너지가 나오면서 하나테크윈이 흑자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강점을 가지게 되는 분야가 바로 항공 엔진 분야예요. 그래서 2016년에 엔진 사업부 매출만 1조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분야를 더 키워야 되다 보니까 창원의 제2공장을 설립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에는 두산 DST 인수를 하게 되면서 몸집이 더 커지고 그리고 전체 방산 체계에서 뭔가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체계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항공 엔진이나 자주포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역량이 있었는데 두산 DST를 2016년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장갑차하고 대공체계까지 사업이 확장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무기체계로 또 이제 전환이 가능한 것이죠. 이제 너무 많은 사업체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업 분야가 있으니까 다시 뭐 겹치는 부분들을 없애줘야 되고 또 전문성 있는 분야는 분야대로 나눠줘야 되다 보니까 4개의 독립법인으로 다시 분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삼성테크윈이라는 게 이제 가져가게 되고 산하의 지상방산, 그 다음에 하나 파워시스템, 그리고 하나 정밀기계, 그리고 하나테크윈에서 시큐리티 부분만을 물적 분할해서 다시 이걸 자회사로 돌려요. 그래서 존속법인, 그러니까 이제 물적 분할해서 내보낸 거 말고 이 존속법인 자체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설 시큐리티 부분 이 이름을 이제 하나 테크윈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총 5개의 방산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 분야 전문 기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말까지는 그냥 주식회사 하나였어요. 화약, 방산, 기계, 뭐 항공기 부품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왔다가 2014년에 이제 하나가 삼성테크윈을 가져오면서 하나테크윈으로 바뀌고 그 밑에 하나 탈레스도 삼성 탈레스가 하나 탈레스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하나 주식회사 하나 밑에 하나 테크윈, 하나 탈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항공기 엔진, 산업용 에너지 장비, 자주포, 운반차, 뭐 시큐리티, 그리고 탈레스는 탈레스대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감시 장비, 추적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강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2016년이 되면 두산 DST를 인수를 하면서 주식회사 하나 테크윈, 그 밑에 하나 디펜스, 하나 시스템 이렇게 2개의 자회사가 하나 테크윈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산 DS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갑차, 대공, 유도무기 이런 데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데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걸 다시 2017년이 되면 4개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개 그리고 지방방산 밑에 디펜스까지 이렇게 해서 5개의 회사가 하나 테크윈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K9 자주포 지상 무기 체계가 지상 방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 파워 시스템은 이제 에너지 장비, 하나 정밀 기계는 이제 산업용 장비, 그리고 하나 시스템에는 레이더 감시 체제나 이제 정찰 체제, 센서 이런 것들을 하나 시스템에서 맡고 있고요. 하나 지상방산 밑에 들어가는 하나 디펜스가 발사 체계, 기동 무기 체계를 다룬 것들이 다 하나 디펜스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할을 돼서 지금 말씀드린 체계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엔진을 가져가게 되고 하나 지상방산, 방산 밑에 디펜스, 파워 시스템, 정밀기계. 정밀기계가 이제 로봇 부분들을 다 정밀기계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하나 테크윈이 시큐리티를 맡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에 걸치면서 기업의 방산 분야의
구조조정이라고 그럴 거야. 재배치를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위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분화가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주식회사 하나의 일부 사업을 떼서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분산탄 때문이에요. 분산탄이라는 게 클러스터밤, 한 발로 광범위한 지역과 장비들을 제압하거나 파괴할 수 있어서 신박한 무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한꺼번에 정밀 타격을 해서 거기만 없애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사람까지 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계기가 된 사건이 2006년 레바논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군이 사용한 분산탄이 40%가 불발이 된 채로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탄들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을 굉장히 많이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0년 2월 유엔이 공식적으로 이 분산탄 금지 협약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38개국이 조약을 비준을 했는데 한국은 비준을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남북한 대치라는 이런 특수 상황이 있다 해서 비준을 하지 않았는데 유럽 국가들이 이거에 이제 동참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 이 분산탄을 만들거나 이를 사용하는 무기를 제작하는 업체와 투자하는 회사들의 리스트가 담긴 보고서가 나와요. 그게 2018년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분산탄을 제작하는 전 세계 방위산업체 7곳이 소개가 되는데 이 7개 업체 중에 3곳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화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산탄 사업을 분리해서 다른 회사에게 넘겨주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기 엔진 전문 분야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고 그 밑에 달린 이 여러 가지 이 방산 업체들이 다 합쳐지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 업체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폴란드하고 약 8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천무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또 UAE, 이집트와 수출 계약이 되면서 수주 잔고가 19조 8천억 원. 2021년 대비해서 수주 잔고 자체가 4배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루마니아, 인도,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수출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매출액을 보면요. 6조 5,39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도 크게 늘어났어요. 2021년 매출액이 5조 5천억이 좀 넘는 수준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방 방산이 이제 그 뒤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시스템은 영업이익이 24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지상 방산 같은 경우가 2천억 원이 넘으면서 영업이익에서는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주로 나가는 거죠. 우주 항공 사업. 여기에 대한 밸류체인을 만들면서 발사체부터 우주 서비스까지 다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우주 항공 개발 분야에서 민간 부분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이번 정부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부분은 바로 지상 방산이죠. 이 지상 방산을 보면 기동체계, 화력체계, 유인 복합체계, 유도탄 무기체계, 대공 항법장치, 레이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가장 평가가 높게 받는 것이 바로 자주포죠. 기동체계도 잘 나가고 있고 레드백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화력체계 발사대 같은 경우도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수출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현황으로 보면 이미 이제 많은 수출 실적들을 쌓았다 보니까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까지 다 K9 자주포가 나가 있고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에도 장갑차나 뭐 발사체가 이제 수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K9 자주포가 인도에도 수출이 된 상태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자력 무기 체계를 많이 갖추고 있는 선진국들을 제외하면 거의 웬만한 나라들에서는 지상 방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된 상태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를 보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제 뭐 다시 올라오는 U자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건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가 중간에 뭐 합병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방 무기 수요에 대해서 뭐 감소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낮아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길게 타임 스팬을 보자면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바로 딱 지금 시점부터 1년 전에서 지금 시점까지를 보면 주가가 무려 76.22%가 올랐습니다.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기준으로 보자면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딱 1년 전에 사셨다면 지금 수익률이 76%. 와우. 테슬라, 애플 부럽지 않은? 그래서 시가총액은 지금 6조 5,800억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 무기 장비나 이런 것들은 뭐 핸드폰처럼 금방 바꿀 수는 없지만 한번 들어가면 진입이 어려서 그렇지 오랫동안 쓰게 되고요.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번씩 다 수출을 해놨던 저 나라들이 앞으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아무래도 한국과 거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을 사면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갈 때 호환성이 좋고 체계가 좀 잘 잡힌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무기라든가 다른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확률적으로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국방기술진흥연구원 뭐 이런 데서 방산기업과 함께 개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연구개발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 기업 단독, 민간 기업 단독으로 이 리스크를 다 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처한 특수성이 함께 더 기술 개발을 하고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능력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뭘 하나 사면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개발과 양산이 끝나면 이 라인을 없애서 새로운 걸 막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라인들의 일정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품질 개선이 잘 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수출을 해도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 나은 기회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일정 부분 라인을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뭐 반대로 보면 순전히 민간 사업 영역과 비교하자면 투자 제약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기잖아요. 실제로 인명피해를 그러니까 뭐 연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와 제작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 탓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조성되어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개발이 완성될 때까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밖에서는 잘 알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 해외에는 이만한 수준,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무기 개발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잘 만드는 게 있다라면 자주포라는 거죠. 자주포만큼은 세계 탑티어라고 할 수 있고요. 장갑차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는 뭐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수성, 또 그리고 국가 주도형 개발과 민간 사업의 참여, 그리고 우리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양산에 있어서의 굉장한 축적된 역량,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합쳐지면서 한국 K방산의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맨 앞단에 한국 방산의 대표주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고 할 텐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 이런 인수합병, 굵직한 인수합병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공격적인 인수합병, 필요한 인수합병에서 주저하는 경우가 한국 기업들에게 많이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길은 상당히
일반적인 한국 기업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도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조금은 좀 더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앞으로도 K방산이 더 크게 훨훨 날아오르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또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한국 기업 또 글로벌 기업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랑말랑 기업사의 고프로 고현경이었습니다.